저희가 좀 방송이 좀 늦었고요. 지난주에도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이네요. 네, 마치 이게 화면이 지금 아, 제가 무슨 이동 중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 그 새로 만든 스튜디오인데요. 지난주부터 여기서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디오하고 또 이 전송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노트북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 네,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운드 체크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간중간에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할까?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네요. 네. 네,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방송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옮겨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많이 준비를 더 해가지고 다음 방송부터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영도 님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와 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네, 지난주에 고생 많았다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화면하고 소리가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엔젤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오래간만에 네,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장 기능 이상으로 혈압이 오르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건 혈액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 되나요?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면 괜찮은지요? 혹시 정밀 신장 혈액, 소변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신장 기능 이상으로 혈압이 오르는지를 보는 검사는 지금 또 화면이 끊기는 모양인데 좀 낮게 하면 안 돼? 화면 나가는 거를. 네, 지금 현재는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지금 버퍼링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좀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엔젤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마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신 피질 관련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리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1차성 고혈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차성이라는 말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2차적으로 생기는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게 아마 그런 2차성 고혈압 스크리닝 검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영어로 하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고 부신에 혹이 생기는 경우, 이거는 부신은 콩팥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혹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이 오르고요. 이게 아마 갈색종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한국말로요. 부신의 갈색종.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닌이라든지 안지오텐신 같은 콩팥에 있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 검사로 레닌과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의 호르몬 수치를 잴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모아가지고 소변에 나오는 그 호르몬들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엔젤님 제가 그때 저희 애청자셔서 제가 지금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만약에 40대 젊은 남자, 요새는 근데 40대에도 워낙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2차성 고혈압인 경우에 20대, 30대 젊은 남자인 경우에는 이런 2차성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에 본태성 고혈압, 그러니까 원인 없는 1차성 고혈압 환자들이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하던 한 20년 전에는 젊은 남자가 고혈압으로 와서는 이런 2차성 고혈압 검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내과 또는 내분비내과에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부신 피질이나 부신 수질 호르몬들은 다 내분비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분비내과에서도 검사하실 수가 있고 또 신장내과에서도 검사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 이상,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장이 아니라 부신 기능의 이상인 거고, 신장 기능의 이상이 아니라 신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장에 들어가는 동맥에 협착이 있다든지 또 콩팥이 선천적으로 뭐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검사, 소변 검사가 아니고요. 네, 초음파라든지 CT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콩팥 때문에 생기는, 원래는 콩팥 기능이 원인 모르게 떨어지는, 또는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타겟장기 손상 때문에, 표적장기 손상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고혈압은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는 호르몬 문제라든지 종괴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이상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피검사, 소변검사 또는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영상이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유니님이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기분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지금 뭐 국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다들 힘들어하시고 기분들도 지금 뭐 연말연시 분위기도 안 난다 그러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콜로라도에 사시는 유리님 오늘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영도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퍼링이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많이 보충을 한다고 보충을 했는데, 네, 오늘 딱 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되네요. 네. 그다음에 SJ팡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튀김 먹은 뒤에 뭘 먹어야 신장에 좋나요? 튀김을 먹으면 콩팥이 안 좋은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름기가 과연 콩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기름기를 많이 드셔서 내가 동맥경화가 생겼다든지 고지혈증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튀김을 줄이시는 게 맞겠죠. 네. 고지혈증을 좋게 하는 음식들이야 뭐 기존에 이제 방송들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과일, 야채,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만든다는 썰들이 있지만 실제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지혈증이 먹는 거가 고지혈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기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보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제 대사해주는 여러 가지 그 엔자임들,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고지혈증이 온다는 설이 가장 다분하고요. 물론 하루에 진짜 뭐 튀김만 365일 드신다 그러면 모를까
정상적인 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튀김 정도 먹는 거 가지고 고지혈증이 올 것 같진 않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지혈증이 과연 콩팥 기능에 영향을 끼치느냐?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콩팥 기능은 떨어질 수 있죠. 네, 일단 중요한 것은 고지혈증이라는 병 자체가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거는 콩팥이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콩팥은 혈관 덩어리들이에요. 몸에서 가장 혈관이 풍부하고 혈류가 많이 가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혈류 장애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지혈증과 콩팥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정밀검사 받으시고 차라리 약을 빨리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튀김을 먹은 후에 뭘 먹어야 콩팥이 좋아지느냐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안희성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단백뇨가 있으시다네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고지혈증 얘기도 지금 했지만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단백뇨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안희성님께서 꼭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단백뇨라는 뜻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딥스틱 테스트, 그냥 스틱을 꽂아서 단백뇨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정성 검사입니다. 네, 정량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고 그냥 단백뇨가 있다 없다만 가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병적으로 보는 단백뇨는 특히나 알부민뇨를 기준으로 하는데 150mg 이상 나올 때 저희가 단백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백뇨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본인 건강검사 결과지에 단백뇨가 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를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1+ 이상,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애매하게 나온다 인 경우에도 단백뇨라고 진단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백뇨가 있는 거니까, 아예 제로는 아닌 거니까요. 근데 하루에 50mg 미하로 나온다 그러면 단백뇨가, 정확히 말하면 알부민뇨죠. 알부민뇨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단백뇨는 그렇게 병적으로 보진 않고요. 두 번째는 안희성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별과 나이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나이가 젊은 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단백뇨라는 표현을 쓰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 검사를 해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구체에 있는 이런 필터들, 체들이 촘촘히 아직 엮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성장이 좀 덜 돼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어떤 성장과 관련된 일시적으로 생기는 문제이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정상 구조를 획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단백뇨가 표적장기 손상의 지표가 된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인 하나가 단백뇨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 환자가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있으면 이미 그런 지병들 때문에 콩팥이 손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표적장기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안희성님이 혹시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알러트하게 보셔야 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시는지 아니면 가까운 신장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엔젤님이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목감기, 인후두 쪽이 자꾸 붓는다, 목감기라고 그러죠. 감기약 처방 시 항생제, 소염진 통제를 함께 처방하시나요? 저는 5일 전에 목감기 근육통이 있어서 가정의학과 가니까 소염진 통제, 근이완제 등을 주셨는데
3일 복용에도 안 나서 결국 이비인후과 가서 항생제를 받으셨대요. 2일째 복용 중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목이 부으면 바로 항생제 복용하는 게 낫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처음에 항생제를 써야 되는 적응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목을 후두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저런 문제가 있는 경우, 뭐 하얗게 농이 꼈다든지 붓기가 심하거나 아니면 한쪽만 너무 부어서 아니면 농양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인 항생제에 적응증이 되는데요. 단순히 목만 부었다고 해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는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진행을 해가지고 2차 감염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하얀색 백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농이죠. 예, 농이 끼는 경우라든지 농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 억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항생제를 쓰는 것을 권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상으로는 목이 부었다, 그러니까 편도가 부었다고 해서 보자마자 항생제를 쓰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꼭 필요한 적응증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쓰면서 처방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일반 의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혈액투석 환자들도 뭐 요새 감기 굉장히 유행이에요. A형 독감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런 기본적인 감기약 처방을 많이 하지만 저도 일단은 혈액투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적응증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항생제를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환자가 더 경과가 오래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래 옛날에 볼 때 농담 삼아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주일이나 7일이나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감기는 쉬는 게 최고다. 네, 그래서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감기는 기본적으로는 휴식하고 일반적인 물 많이 드시고 휴식하고 또 습도 조절 잘 하시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좀 쉬시는 게 휴식을 취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영도님 연결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지는 않죠? 아직은 괜찮죠? 네. 엔젤님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어디 가서 검사하나요?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야죠. 저희 같은 이제 1차 병원에서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검사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혈액상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소변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간혹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차 병원 이상, 영상의학 장비가 좀 풍부한 2차 병원 이상의 신장내과나 내분비내과에서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기부연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검진 때 좌측 신장에 작은 석회 의심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추가 정밀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당뇨 유병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콩팥 석회화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동기부연님이 지금 연세를 안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석회와 한쪽에 있는 작은 석회는 보통은 노화랑 연관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드물긴 하지만 요새는 거의 없죠. 요새는 옛날에는 이제 많았습니다. 뭐냐면 기생충, 뭐 이런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석회화가 2차적으로 많이 온다고 돼 있는데 요새는 기생충 감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노화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초음파에서 석회가 의심된다고 해서 CT를 찍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종괴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 석회화가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라면 CT나 우리가 MRI 같은 거를 권고를 하지만 선생님이 초음파만 보시고 저 정도라고 하면 아마 추가 검사는 권유를 안 하시고 그냥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계속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서요. 저거는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혹시나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같은 신장내과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어쨌든 콩팥의 구조적인 문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보시는 것도 맞고요. 또 수술도 하는 과니까 오히려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젤님이 이어지는 질문이 부신혹이 있어서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을 먹어도 내리지 않나요? 지금 혈압약 아프로베를 먹으니까 150ml, 네, 150ml 드셨네요. 네, 기본 용량인데 170에서 140쯤으로 내려갔어요. 57세 여성입니다. 네, 부신피질 호르몬 이상 때문에 혹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 저렇게 170 이렇게 안 돼요. 막 200 넘고요. 네, 계속 뻗치고요. 네, 약에도 일부 반응은 있지만 굉장히 저항성 고혈압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로벨 150ml 기본 용량 가지고 혈압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신에 있는 뭐 갈색 흑색종이라 그러나 갈색종이라 그러나 제가 지금 한국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고 영어 이름으로 쓰는데, 피오크로모사이토마는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네, 내분비 종양인데 굉장히 드문 종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내가 그거에 걸린 게 아닌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ARB 기본 용량으로도 조절이 잘 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님이 오래간만에 저런 질문 또 주셨네요.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나요? 네, 제가 아주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또 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서 콩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래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서 1등은 당뇨고 2등은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혈액투석에,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원인 질환의 50%는 당뇨병이고 25%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때문에 콩팥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에 콩팥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40세가 넘으면 1년에 1 정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고혈압 자체 때문에 생기는 표적장기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또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콩팥 기능은 떨어질 건데, 어쨌든 고혈압 약은 진단 당시부터 드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거나 이러면 뭐 ARB 같은 약들을 쓸 거고, 그런 게 없으면 CCB라든지 이런 종류의 혈압약들을 쓰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혈압약들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약들은 없어요.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그 자체가 고혈압 때문인 거지 고혈압 약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유병기간 내내 약을 드시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콩팥이 나빠지나, 이렇게 이제 착각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약 때문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질병 자체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약을 드시는 게 오히려 콩팥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 약 끊지 마시고요,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혈압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압 조절은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위의 혈압 기준,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30에 80.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뇨병 학회라든지 내분비 학회는 130에 80을 주장하는데요. 저희 같이 이제 콩팥 주로 보는 신장학회나 저희 투석협회에서는 120에 80까지 더 낮춰도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담당하는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항상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임요새님이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85세신데요. 콩팥은 하나는 기능을 잃었고 하나도 좋지 않다고 하시고요. 아마 이게 그냥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게 없으면 양쪽이 다 같이 그냥 나빠지는 게 맞거든요. 현재 옆구리에 관을 빼서 관을 해서 물을 빼고 있고, 돌이 크고 딱딱해서 수술. 네. 이게 아마 신장 결석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신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왼쪽이 조금 더 심하신 것 같고, 돌을 수술하고 나면 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돌 때문에
예, 콩팥에서 이 방광으로 이어지는 이 요로, 예, 이 요로가 이제 막혀 있거든요. 그럼 앞이 막히면 뒤에는 우리가 고무호수, 수동한 고무호수를 밑에 이렇게 잡으면 뒤에는 이렇게 부풀잖아요.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신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로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네, 콩팥 안에 있는 요로가요. 그러면 콩팥이 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풀어 있는 이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을 꽂고 여기에 있는 이제 고여 있는 소변을 빼는 거죠. 옆구리로요. 그래서 이제 요 세뇨가 이 요로에 걸린 또 이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아래를 막고 있는 이런 결석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종양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종양들을 제거해주고 나면 다시 잘 흐르면서 요로의 이 폐색이 없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은 제거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수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해바다님이 아드님이 젊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드님이 몇 살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크레아틴 2.0 혈압은 없고 단백뇨 안 나오고요. 간식을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음식을 안 먹으려 해서 걱정입니다. 살이 12kg 정도 빠졌어요. 와. 글쎄요. 지금 이제 나이를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별은 알겠는데 나이를 안 가르쳐 주셔서 사구체여과의 계산이 좀 어렵긴 한데 2.0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만성 콩팥병 한 3단계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 3단계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성 콩팥병이 5단계는 아니는데 진행된 만성 콩팥병 4단계, 5단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진행된 콩팥병에서는 식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인 조절도 해야 되고 칼륨 조절도 해야 되고 다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3단계에서는 저염식 외에는 따로 저희가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식이든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거 단백질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3단계라 그러면 단백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당뇨병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당뇨가 없으신 것 같아요. 혈압 없는데 당뇨는 또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당뇨가 없다는 가정이라 그러면 또 현재 단백뇨도 없기 때문에 단백질 제한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저염식 하시면서 간식은 하여튼 인스턴트 식품만 피하시기를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네, 그거 외에는 잘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 원래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게 방송이 펑크가 나서 오늘 여러분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뵀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창의사랑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후체 과열이 56, 3단계군요. 당화혈색소 6.7%, 당뇨는 있으시고요. 단백뇨는 다행히 없으시네요. 진단 15년째 되셨고 70대십니다. 예. 돼지 감자 달여서 한 잔 정도 마셔도 괜찮은지요? 돼지 감자를 달이는 게 뭐에 좋은가 보네요. 제가 건강식품 쪽을 이렇게 막 다양하게 알지는 못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조건만 놓고 보면 3단계시고 탄수화물 용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가정이라 그러면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보리차 먹는 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6.7%신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6.5% 미만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당화혈색소를 조금만 더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압을 안 적어주셨는데 혈압도 이분은 최소 130에 80 가능하다 그러면 120에 80까지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시면 콩팥의 부담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영도님이 계속 피드백을 잘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주 잘 안정적으로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스튜디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적어주셨는데 앞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언제 끊길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샤트런님이 콩팥을 종양으로 하나를 떼서 콩팥이 하나인데 당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당뇨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떨어질 건데 이분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있잖아요. 조금 더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2배, 3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브이로그님이 슈퍼챗을 쏘셨나봐요. 맞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브이로그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슈퍼챗을 또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저한테 오는 건 아니고 비욘디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PD님들 예, 맛있는 커피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얀 눈이 내렸님, 네. 지금 혹시 서울은 눈이 내리나요? 예, 부산은 뭐 1년 내내 눈이 없는 곳이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하얀 눈이 내렸님이 예, 제가 지금 이쪽 컴퓨터가 됐습니다. 네. 45세 직장인이신데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약간 붓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신장에 이상이 생긴 걸지 진단을 받아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품료는 단백뇨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소변 검사를 받기가 쉽고 병원에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그냥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 한 번이면 판별이 난다. 그래서 거품료의 원인은 단백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걱정이 되시면 동네 의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 받아보십시오. 10분이면 나옵니다. 10분도 안 걸리죠, 요새는. 네. 그래서 거기서 단백뇨가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붓는 것도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만약에 진단이 되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니까 예, 고민하지 마시고 소변 검사 받아보시고요. 특히나 지금 12월이잖아요.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건강검진을. 그래서 직장인이시면 특히나 매년 하게 돼 있으니까 꼭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단백뇨 여부가 나옵니다. 거기서 괜찮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즈나불인가봐요.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1년 전에 유관적 혈뇨가 나오신 다음에 동네 병원에서 방광내시경 초음파 했는데 암은 아니었고요. 다행이네요. 그 후 소변검사상 미세혈뇨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학병원에서는 CT상 결석, 낭종 소변에 암소변은 없는데 조영제를 맞고 MRI 신장검사 받아보자고 하시고 최근에 초음파 받았는데 신장암 소견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MRI 한번 받는 게 좋을까요? 만성신부전 초기 환자입니다. MRI를 권유를 했다는 거는요. 신장암을 좀 의심한다는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MRI를 아무한테나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CT를 찍으셨는데 결석이나 낭종은 없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조영제를 맞고, 왜냐하면 신장암은요 조영제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요. CT보다는 MRI에서 잘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써야만, 신장암은 특히나 혈관이 풍부한 암이기 때문에 조영제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MRI에 쓰는 조영제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콩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연구들을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가돌륨 같은 거를 쓰는 MRI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이제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세포암, 그러니까 신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MRI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MRI를 찍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을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찍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콩팥 기능 저하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찍기 전에 충분히 수액을 맞고 전후에 이렇게 전처치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전처치를 하시고 MRI를 찍어 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84세 여성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84세 여성이시고 당뇨, 협심증, 고지혈증, 고혈압약을 30년째 드신대요. 아이고 예. 당뇨 조절은 잘 되시는데 3개월 전에 파킨슨 약도 드시고요. 흉추골절로 통증약을 2개월 복용을 하셨는데 옆으로 누우면 옆구리가 아프다 하십니다. 무슨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참 어렵네요. 이게 이제 늑골골절 때문에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붓는데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잘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검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앞에 있는 큰 TV가 지금 꺼질랑 말랑하네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브이로그님, 네, 점심은 드시고 좋은 방송 해주시는지 궁금하다고, 네, 브이로그님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점심 먹으라고 딱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피라이프님이 52세 남자시고요. 건강검진에서 GFR 수치가 58, 3단계네요. 아직 눈에 띄는 증상 없으실 거고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제 나이에서는 이 수치가 많이 심각한 상태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52세신데 3단계 그렇죠?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정상분들은 그래도 한 2단계나 거의 1단계에 머물러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지금 만성공파병 3단계죠. 근데 원인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3단계에서는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인이나 칼륨 조절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시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뭐 내과 또는 신장내과 진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 소변 검사를 반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Your Flow 이게 뭐냐? Flawless Love인가 보다. 네, 되게 어려운 아이디를 쓰시네요. 투석 시작 후 투석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혈액투석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혈액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0%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생존율은 40%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2배 이상 오래 사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 60%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95%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암은 이제는 뭐 조기 위암으로 많이 발견도 하는 탓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오래 못 산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60%, 10년 생존율은 40%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평균인 거고요. 일단은 뭐 오래 투석하시는 분들은 뭐 20년, 30년째 투석만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요새는 글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더 평균 생존율은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만 님이 66세 남성이시고요. 통풍이 있어서 페브릭 약을 복용을 하시고 있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없고요. 사고 체력을 53, 지금 10년 전에 58. 오, 네. 크레아틴 수치 1.34고요. 단백뇨를 없고요. 신장내과에서는 두고 보자 하는데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 방송 중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복병 통풍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제 재생 목록 보시면 잘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통풍 자체도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글쎄 10년 전에 58인데 지금 53이면 아직도 3단계에서 잘 유지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유리한 거는 당뇨 고혈압이 없으시기 때문에 통풍만 잘 조절을 하신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약화되는 거는 좀 막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브이로그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신기능이 감소 중인 CKD 3단계 환자인 경우에 헤모글로빈 A1C 당류 조절이 8% 이상인 경우에 잘 안 되네요.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호하시는 당뇨 치료제 조합이 있을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아주 전문가적인 풍모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3단계 환자시고 당뇨가 있으신 콩팥병 환자시니까 사실은 가능하다 그러면 7% 미만까지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게 좋고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6.5%까지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단계시기 때문에 사실 metformin 제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DPP4 이니비터, DPP4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DPP4나 요새 뭐 유행하는 좋은 약들 많잖아요. 네, 무슨 프롤리진으로 끝나는 그다음에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보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2제 또는 3제를 최대한 섞어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현재 8% 이상이시기 때문에 저라면 인슐린을 먼저 쓸 것 같아요. 네, 인슐린을 먼저 쓰는 것이 가장 빨리 혈당을 타겟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먹는 약은 용량을 좀 조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는 빨리 혈당을 정상 레벨로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약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슐린을 쓰라고 권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맞자고 하면 나는 이제 거의 뭐 끝장났어, 뭐 내 콩팥은 이제 뭐 거의 말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인슐린을 써서 치료 목표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경구약으로 스위치를 해가지고 유지하는 요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췌장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충분히 써서 췌장을 조금 쉬게 해주고 레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을 조절하며 먹는 약을 살살 올려가고 인슐린을 줄여가면서 스위치를 하는 거를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인슐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게 가장 오래된 당뇨약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연구를 가지고 있고 또 인슐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야 비교적 안전한 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래 썼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알고 여러 가지 그 득과 실을 많이 알고 있는 약이니까 인슐린 쓰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종승 님이 69세 여성이신데 당뇨 전 단계에서 혈압약 드시고요. 고지혈증 약도 드시는데 그 다음 질문이 안 보이네요. 네, 요렇게 쓰시다가 말았어요. 네. 샤아즈나블님이 선생님 신장암 초기에는 초음파로는 발견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상에서 약간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MRI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죠. 특히 초기라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암 자체가 신세포암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세포암은 혈관이 풍부한 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영제를 사용한 MRI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치료나 수술은 사실 비뇨기학과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하시죠. 저희는 진단을 한 다음에 보통은 비뇨기학과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니까 비뇨기학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거를 또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7분이고요. 아마 오늘 질문들 다 답변 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흰둥이 푸드리님이 67세 된 어머님이 만성콩팥병 4단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GFR이 18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이제 거의 5단계로 접어들고 계시는데 투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투석을 시작하면 식단, 운동,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일단 되시겠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머님이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투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뇨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면 15 미만 떨어져도 조금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GFR이 예를 들어서 5가 되면 투석을 하고 10이 되면 투석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5단계에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GFR이 15 미만으로 진입을 하면 잠재적으로는 언제든지 투석을
또는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가 투석을 보통 시작을 합니다. 예, 아니면 미리 준비하라는 것은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팔에 동정맥류 수술을 해서 자라오르는 데까지 한 8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투석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정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5단계에 가까워올수록 투석은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투석의 시작 시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숫자에 매몰되진 않습니다. 네. 제 환자 중에서도 한 9점 정도 됐는데 아직 괜찮으셔서 투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2, 13 되시는데도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저희 같은 이제 신장 전문의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이동의 콩쥐팥쥐에 들어와 보시면 투석을 시작할 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영상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 시작하면 오늘 한 1시간 해야 됩니다. 네. 식단, 운동, 일상생활 다 바뀌어야 되고요. 어쨌든 인 조절식, 칼륨 조절식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이와 운동 관련된 저희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이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루에 13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틴 수치 1.6 당연히 나왔겠죠. 네, 젊은 분이실 것 같고. 예. 단백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콩팥 기능을 보는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는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체중을 줄고 근육량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콩팥 기능을 보는 지표가 크레아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계속 하시면 좋고요. 단백질 섭취를 조금 줄여보시면 크레아틴은 자연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거 해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50분 딱 됐네요. 버블버블님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혈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이상에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예, 추가 검사 받아야죠. 네, 왜냐하면 초음파에서는 특별한 게 없지만 이제 콩팥에서 요로 방광까지 내려오는 IVP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CT 같은 검사들도 우리가 권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같이 나오는지도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초음파를 본 이유는 그 안에 혹이 있냐, 돌이 있냐, 뭐 콩팥은 2개가 맞냐 이런 기본적인 구조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내과를 가셔도 좋고 비뇨의학과를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비뇨의학과에서 만약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마 저희한테 되돌아오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0분까지 방송 진행을 했고요.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아마 다음 달에 또 찾아뵐 것 같은데 글쎄요, 다음 달에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방송을 할지 아니면 전처럼 어떤 좋은 아이템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지는 이제 제가 스튜디오도 옮겼고 제가 쓰는 이제 전용 스튜디오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고민해서 새해에는 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간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